안녕하세요.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며 살아가는 30대 후반의 한 남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지금의 제 모습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 누구보다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저를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했냐면서 하나같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마음속에 잔뜩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주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방에 납득하더라고요. 정말이지 마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배신을 당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부터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많이 들게 됐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는 그때의 그 과거 상처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벅차기만 합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마치 커다란 응어리처럼 남은 그날의 그 끔찍했던 상처를 오늘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사연으로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렇게라도 하면 아주 조금이나마 제 마음속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덜어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희망이 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풀어보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죠. 아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다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변하게 됐는지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사업가이신 아버지와 가정적이신 어머니, 그리고 저와는 늘 우애가 좋던 사랑스러운 여동생까지 아주 단란한 네 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 본사를 둔 꽤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을 운영하셨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늘 저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많이 했었죠. 학창 시절에는 아버지가 힘들게 일구 오신 회사의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느라 늘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제 머릿속에 아버지는 항상 바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래도 단 하나뿐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늘 고군분투하시는 아버지의 그 든든한 뒷모습에서 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었죠. 그렇게 평생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신 저희 아버지는 어느새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까지 커다란 분점을 설립하게 될 만큼 사업 영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넓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후 30 초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버지 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해서 부산 지점을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됐어요. 처음 얼마간은 서울과 부산을 정신없이 오고 가면서 오로지 일만 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삶이 너무나도 단조롭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제 오랜 친구 녀석 하나가 저한테 너 그렇게 일만 하다가 혹시 연애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청춘 다 보내는 거 아니냐면서 사람들과 좀 어울리면서 스트레스도 풀 겸 러닝 동호회라도 한번 가입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소개로 회사 근처에 있는 한 러닝 동호회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제 전아내 은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됐죠. 그때는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뜨릴 여자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저 이것이 바로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혼자서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저와 아내의 시작은 그저 평범하게 서로를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호회 회원들과 다 같이 러닝을 마친 후에 근처 맥주집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던 바로 그날 유독 아내의 표정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왠지 걱정되는 마음에 넌지시 아내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 씨, 혹시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요? 오늘따라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표정도 계속 안 좋아 보여서요. 아니에요 오빠. 그냥 요새 회사 일이 좀처럼 잘 안 풀려서 너무 답답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에 힘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그때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 보이던 아내와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다가 아내가 이 러닝 동호회에 가입하게 된 진짜 이유를 듣게 된 거죠.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이 참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법 많이 가까워진 아내한테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답니다. 은하 씨, 우리 둘 다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저런 고민거리 푸는 방식이 서로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혹시 괜찮다면 우리 앞으로 동호회 정기 모임 없는 날에라도 따로 만나서 그냥 가볍게 같이 한강변이나 공원 같은 데서 달리는 건 어때요? 정말요, 오빠. 저는 당연히 좋죠. 제가 요즘 부산으로 출장이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주말에는 거의 서울에서 지내니까 오빠랑 시간만 잘 맞으면 우리 앞으로 자주 같이 러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함께 러닝을 하게 됐던 거였죠. 확실히 운동을 하면서 서로의 속 깊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땀을 흘리며 지내다 보니까 저희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주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저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만났던 저희는 서로의 이런저런 고민과 인생의 애환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 외에도 서로 취향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잘 맞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아내와 제가 이렇게까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잘 맞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이런 게 바로 운명이라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내와 제가 서로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가 살아온 가정 환경이 저와는 아주 정반대였다는 점이었죠. 연애를 하던 중에 저는 어느 날 아내가 누군가와 아주 심각하게 화를 내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됐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또 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한참 동안이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면서 통화하던 아내는 결국에는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마침 뒤에서 그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듣고 있던 저와 눈이 딱 마주친 아내는 그날 제게 자신의 그 복잡하고도 어려운 가정사를 처음으로 전부 다 털어놨죠.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밝고 명랑하고 또 당차 보이기만 했던 아내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아주 힘 빠진 모습으로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그 힘든 속사정을 하소연했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평생 동안 한 회사를 진득하게 오래 다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번에도 또 얼마 전에 겨우 들어간 회사가 자기랑 적성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글쎄, 또 그만두셨다는 거야. 아니, 세상의 회사가 자기 몸에 딱 맞아서 즐겁게 다니는 사람이 대체 어디 있어. 나 정말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한테 막 소리까지 질렀어. 그때 아내는 정말이지 그동안 애써 참았던 모든 울분이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듯 제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옆에서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는 것밖에는 제가 달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당시에는 저희가 아직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아내에게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건 오히려 아내에게 더 큰 부담감만 안겨주는 일 같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내는 결국에는 자신이 받는 빠듯한 월급에서 아주 일부분을 떼어 고등학생인 남동생 학원비에 보태주기로 했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까지 전부 다 제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뜻 그렇게 하나뿐인 남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나서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책임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그렇게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아내의 그 모습에
내가 만약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온전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후로도 한동안 긴 연애를 더한 끝에 마침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식을 올리게 됐답니다. 제가 30 중후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작하게 된 그 결혼 생활이 처음 얼마간은 정말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또 행복했었죠. 왜냐하면 제 아내 은하가 워낙에 성격도 싹싹하고 또 매사에 야무진 구석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아내를 너무나도 예뻐하셨거든요. 그렇게 30 중후반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시작하게 된 제 결혼 생활은 처음 얼마간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또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제 아내 은하가 워낙에 성격도 싹싹하고 또 매사에 야무진 구석이 많아서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나 아내를 너무나도 예뻐하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저희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퇴근만 하면 인터넷으로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보더니 저한테 드디어 찾았다면서 아주 기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첫 생신이신데 내가 이번에 어머님께 아주 근사한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어머님이 예전에 갈비찜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 그래서 내가 몸에 좋은 이런저런 귀한 약재들 듬뿍 넣고 아주 맛있게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그리고 생신 선물은 혹시 고급 스카프 같은 건 어때? 어머님께서 평소에 스카프를 자주 하고 다니시는 것 같던데. 우리 엄마가 언제 스카프를 했었다고 그래. 으이그. 이래서 아들들은 정말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 어머님 봄, 가을에 외출하실 때마다 거의 항상 예쁜 스카프 하고 다니시잖아. 아내는 정말이지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그런 참한 며느리였습니다. 솔직히 아내도 그때는 저처럼 번듯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을 때라서 평일에는 일 때문에 피곤할 것 같아.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냥 가까운 식당에 가서 다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머님 생신인데 어떻게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냐면서 기어코 자신이 직접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먼저 나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생신 당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그 푸짐한 생신상을 받아보시고는 연신 감탄하는 소리를 내며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으셨었죠. 어머니는 아내가 끓인 미역국과 여러 가지 반찬들을 하나하나 다 맛을 보시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얘야, 이런 솜씨 좋고 마음씨까지 고운 든든한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내가 사돈부부께 정말 서운한 마음이 다 들 지경이다. 어쩜 이렇게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겨있니? 아주 그냥 똑소리가 나네, 똑소리가 나. 남의 집 부엌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하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오늘 정말 수고 많았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이 나이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네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다 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제가 꼭 이렇게 한번 직접 맛있는 음식들 정성껏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다 아주 넉넉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버님도 어머님도 많이 드세요. 어머님 생신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아내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말씀에 괜찮다면서 아주 씩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까지 했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계셨죠.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그날만큼은 아내를 향해 엄지손가락까지 치켜 쓰시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제 아내는 정말이지 저희 부모님께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제 하나뿐인 막내 여동생 결혼식 때는 아내가 먼저 제게 선뜻
이런 말까지 했었죠. 여보, 우리 이번에 아가씨 결혼할 때 신혼집에 놓을 근사한 소파라도 하나 해주는 게 어때요? 저는 여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대체 얼마나 해야 할까 하고 한참을 혼자서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아내의 그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동생 신혼집에 소파를 사주자고. 나는 그냥 축의금만 넉넉하게 하면 될까 했는데 그런 생각은 미처 못했네. 아니, 당신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여동생이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달랑 축의금만 내고 싶어요. 우리가 뭐 아주 대단한 걸 해줄 형편은 못 돼도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선물 하나 정도는 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시집간 아가씨도 우리한테 고마워할 거고 또 나도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이 이번에 가구점 가서 한번 잘 골라봐요. 당신이 직접 골라주면 내 동생도 분명 더 좋아할 거야. 저는 이런 아내의 세심하고 깊은 마음에 참으로 감동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내한테 당신은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곱냐면서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었죠. 그러자 아내는 그게 뭐 별거라도 되는 일이냐는 듯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가 부모님 모두 다 똑같이 내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공경하며 잘 섬겨야죠.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마음씨가 곱고 현명한 아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가 이렇게까지 저희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 잘하는 만큼 저도 당연히 처가 댁에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특히 처가 되기 당시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기에 저는 주로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드리게 됐어요. 아무래도 그게 다 금전적인 도움이다 보니까 처음 얼마 가는 처가 식구들도 많이 부담스럽다면서 한사코 제 도움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처남이 그때 공무원 시험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학원비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았죠. 그 와중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테 손을 벌릴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처남은 혼자서 그 비싼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밤에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이나 닥치는 대로 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런 처남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막 마치고 나온 처남은 정말이지 지친 기색이 역력했었죠. 그런 처남을 보면서 너무나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가 말했어요. 처남 잠은 좀 제대로 자고 다니는 거야. 안색이 너무 많이 안 좋아 보여. 밥은 또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거고, 그냥 편의점 마감 아르바이트라서 유통기한 지나서 판매 불가 딱지 붙은 삼각김밥 같은 거 있으면 사장님이 가끔씩 저한테 그냥 가져가도 된다고 하셔서 그런 걸로 대충 끼니 때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밥값이라도 좀 아껴야 나중에 인터넷 강의라도 하나 더 들을 수 있죠, 매형.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또 짠하던지 저는 당장 그 처남을 데리고 근처 고깃집이라도 데려가서 고기라도 잔뜩 먹이려고 식당으로 갔었죠. 그때 처남은 정말 며칠은 굶기라도 한 사람처럼 개눈 감추듯이 허겁지겁 고기를 먹어치웠어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처남이 너무나도 안쓰러워서 저는 처남에게 시원한 맥주를 한 잔 가득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처남 앞으로 학원비는 내가 당분간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해서 아르바이트 같은 건 그만하고 우선은 공부에만 좀 더 집중하도록 해. 이제 시험도 며칠 안 남았잖아. 정말요. 매형 진짜 매형께서 저 좀 도와주시게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걱정 같은 건 다 집어치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번 시험에 꼭 멋지게 합격하는 모습 한번 보여줘. 알았지? 아니에요, 매형. 저 같은 게 매형한테 그런 큰 도움 받는다고 해서 이번 시험에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냥
그냥 저 같은 놈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 처남.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쉽게 포기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와. 그리고 예전에도 내 누나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도움을 줬었잖아. 내 누나 도움이 그렇게 헛되지 않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네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해내야지. 처남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기를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생각처럼 운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 처남은 몇 번이나 제가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꼭 열심히 하겠다면서 제 도움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렇게나마 제가 처남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저 너무나도 기뻤어요. 제가 주로 서울 본사와 부산 지점의 일을 번갈아 하다 보니까 제 아내처럼 순수하게 뭔가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챙겨드릴 그런 시간적인 여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처가댁을 도왔었죠. 게다가 저는 특히 장모님한테는 따로 매달 용돈까지 꼬박꼬박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제가 그렇게 용돈을 한번 드렸더니 아예 누울 자리 제대로 봤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부터 매달 저한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막 출장을 내려가고 있는데 장모님한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기셨나 싶어서 받아보니까 장모님은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서방, 지금 혹시 어딘가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부산에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막 KTX 타고 출장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그래. 어떡하지? 나 오늘 오랜만에 동창들하고 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내가 글쎄 김서방이 자기 그 번쩍번쩍하는 고급 외제차로 나를 거기까지 좀 데려다 줄 거라고 이미 사람들한테 다 큰 소리를 뻥뻥 쳐놨는데 자네가 지금 그렇게 갑자기 부산에 내려가고 있으면 나는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저한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데 장모님은 제가 당신을 그 모임에 당연히 데려다 줄 거라는 그런 말을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황당한 상황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미리 저랑 약속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상황에 대체 저한테 어떤 해결책을 바라시는 건지 저도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답답했죠. 당장 제가 서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일단 침착하게 장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에 내려와 있어서요. 다음에 제가 꼭 한번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자네 차가 그 번쩍번쩍하는 고급 외제차니까 내가 그거 친구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으스대려고 했더니만 에이 다 틀려먹었네. 아유 그럼 아쉬운 대로 용돈이나 좀 두둑하게 보내주게나. 지금 막 직접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출장을 가고 있는 사위한테 이게 과연 장모가 할 소리입니까? 심지어 저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몰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엄연히 회사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서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 아내가 또 워낙에 바쁜 절 대신해서 저희 집안 대소사 행사까지도 전부 다 살뜰하게 챙기고 있던 바로 그런 때라 저는 차마 대놓고 싫은 소리는 못하고 그렇게 대뜸 용돈을 요구하던 장모님한테 결국 50만 원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장모님한테 용돈을 바로 보내드렸더니 장모님은 저한테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 김서방, 나 지금 친구들하고 모임에 와 있는데 자네가 이렇게 용돈까지 보내준 거야. 아이고, 괜찮다고 했는데 뭘 또 이런 걸 다 보냈어. 내 장모님이 아까 제가 모임에 못 모셔다 드리면 용돈이라도 좀 두둑하게 달라고.
아유, 알았네. 알았어. 바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다음에는 꼭 한번 얼굴 비추고. 가게 여기 우리 모임 사람들이 우리 김서방을 또 얼마나 궁금해하는지 몰라. 알고 보니까 장모님은 바로 그때 친구분들이 전부 다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용돈을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저한테 저런 생색을 내는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완전 장모가 제 옆구리를 일부러 쿡쿡 찔러서 강제로 받아낸 그런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그렇게나 중요했던 장모는 일부러 그 모든 상황을 아주 그럴싸하게 꾸며서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말을 했던 거였죠. 한때 제 장모였던 그 사람은 정말이지 딱 이런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사람이었답니다. 이제 대충 감이 좀 오십니까? 제가 지금은 돌싱이 된 지금에 와서 그때 그 처가 식구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까 정말이지 가관도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장모라는 사람이 다음 달에는 저와 저희 아버지가 함께 일하는 저희 회사 본사까지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또 무슨 기가 막힌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회사 주변을 계속해서 어슬렁어슬렁 서성이길래 제가 혹시나 해서 잠깐 나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장모가 저를 찾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저를 본 장모가 아주 반갑다는 듯이 제게 한달음에 달려왔었죠. 그러더니 저한테 아주 살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김서방, 지금 혹시 많이 바쁜가? 내가 자네한테 아주 긴히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장모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오실 만큼 그렇게 급한 일이셨어요. 저한테 미리 전화라도 한번 하지 그러셨어요. 에휴, 한국 땅은 뭐 다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뭘 그리 전화를 하고 오나. 자네 나랑 잠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세. 저는 갑자기 불쑥 회사까지 찾아온 장모와 근처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모는 아주 뻔뻔한 목소리로 저한테 자신의 친구와 얼마 전에 나눴다는 그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들을 한참 동안이나 제게 다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러더니 저한테 이것 좀 한번 제대로 보라면서 아주 단호하고도 의미심장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오랜 친구 하나는 글쎄 사위가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두둑하게 보내준다는 거 있지. 자네도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같은 늙은이들 나이에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봐야 또 얼마나 벌겠나. 안 그런가 네? 뭐 그렇긴 하죠 장모님.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돈 얘기 먼저 꺼내는 것도 좀 민망하고 불편한데 나한테도 혹시 매달 용돈 좀 줄 수 있을까? 김서방 용돈이요. 장모님, 혹시 요즘도 어디 일 같은 거 안 다니세요? 아이고, 내가 요즘 통다리도 너무 아프고 일하러 밖에만 나가면 머리도 너무 지끈거려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네. 이래서 번 돈보다 나중에 병원비가 더 많이 나갈 것 같다니까.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저는 그때 장인 장모 두 분이서 제대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용돈 이야기라니까. 저는 정말이지 결혼한 지 고작 5개월밖에 안 된 이런 시기면 앞으로는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들여야 하나. 아주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애매한 말로 장모를 돌려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멀리서 제가 장모와 함께 얘기하는 걸 다 지켜본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가 제게 용돈 얘기를 했다고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아버지는 제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맨날 회사 일로 바빠서 척에 제대로 한번 못 가보잖니. 그런데 내 며느리인 은하는 회사까지 다니면서도 양가 부모님들 다 살뜰하게 챙기느라 또 얼마나 바쁘겠냐. 그러니까 너도 이제부터라도 고마운 마음으로 장모님께 용돈 조금씩이라도 꼭 챙겨드려라.
한 달에 50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아주 큰 돈도 아니고 말이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아내 은하의 그동안의 노고를 생각하니 잠시나마 망설였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드려 매달 용돈으로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하게 됐죠. 이게 제 현재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자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된 제 아내는 저한테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고마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당신 회사까지 그렇게 불쑥 찾아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괜찮아. 당신이 뭐가 미안해. 당신이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 하는 거에 비하면 난 정말 별것도 아니지. 그리고 돈 버는 게 어디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당신도 맨날 서울에서 부산 지점까지 왔다 갔다 관리하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당신한테 당연하게 생각해. 아버지와 같이 부산 지점을 함께 키우고 있을 때라. 저도 그때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바로 그런 때였죠. 그래서 제 아내가 저 대신에 집안의 크고 작은 행사나 또 양가 부모님들을 아주 살뜰하게 잘 챙기고 있었어요. 아내도 나름대로 고생이 정말 많을 텐데 제가 고생하는 걸 오히려 먼저 더 생각해 주던 그런 아내한테 저도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고마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도 깍듯하게 잘해줬으니까 나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동안 바쁜 남편 때문에 당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먼저 장모님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당신 너무 마음에 그렇게까지 크게 쓰지 마. 저는 그렇게 아내와 서로를 위하고 또 아껴주며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이지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살았죠. 그런데 이런 저의 그 굳건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깨지게 된 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부산으로 갑자기 1년 동안 장기 근무를 하러 가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저의 굳건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다 깨지게 된 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부산으로 갑자기 1년 동안 장기 근무를 하러 가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서울 본사에서 부산 지점의 일을 관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 지점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제가 아예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어렵게 아내에게 회사 사정상 앞으로 1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로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더니 뜻밖에도 아내는 오히려 저를 더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부산으로 1년 동안 잠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커리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어렵게 말을 해요. 나 진짜 괜찮아요. 내가 왜 혼자예요. 시어머님도 바로 옆에 계시고 시아버님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정집도 택시 타면 여기서 금방 가는데요, 뭘. 그러니까 당신 내 대해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부산 내려가서 일에만 집중해요. 알았죠? 당신 정말 괜찮겠어. 나 없이 혼자서 많이 힘들 텐데. 아유, 걱정 말라니까. 원래 사업도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부산 내려가서 노 한번 제대로 힘차게 저어야지. 이런 좋은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요. 시아버님도 아까 저한테 전화하셔서 당신 때문에 괜히 김서방만 더 고생하게 만드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신까지 저렇게 기운 없이 축 처져 있으면 꼭 내가 우리 남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발목 잡고 방해하는 그런 나쁜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당신 어서 부산 내려가서 꼭 성공하고 와요. 아내는 걱정이 가득한 제 얼굴을 보면서도 오히려 저를 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고맙고 또 미안했었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부산 지점을 제대로 잘 자리 잡게 하고 매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여서 아주 멋지게 다시 서울로 금의환영하겠다고 그렇게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필요한 짐을 챙겨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거의 매일같이 영상통화도 자주 했었고 틈날 때마다 전화통화도 아주 자주 했었죠.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아내가 유독 더 밝고 들뜬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했었어요. 여보, 오늘 퇴근하고 나서 바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지. 조금 피곤해도 우리 그냥 금요일 저녁에 바로. 와, 그래야 주말에 우리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지. 응, 그럼 안 그래도 나 오늘 퇴근하고 나서 바로 당신한테 가려고 이미 짐도 다 챙겨놨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지금 바로 달려갈게. 알았어. 그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심해서 와야 해, 여보. 아내는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기만을 매주 손꼽아 기다린다면서 그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가 주말 부부로 지낸 지 한 4개월 정도 되었을 시점에 아내가 제게 임신 초기라는 아주 기쁜 사실을 알려주게 됐어요. 온 가족이 아내의 임신 소식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축하했고 저도 아내에게 커다란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아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믿고 이렇게 부족한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우리 지금처럼만, 아니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자. 나도 앞으로 당신한테 더 잘할게, 여보. 우리 좋은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함께 더 많이 노력하자. 정말 그때는 제 아내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래서 아내가 임신한 뒤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부산에서의 그 고된 일들도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저와 제 아내를 꼭 닮은 예쁜 아이가 곧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내 곁으로 달려가서 함께 있어주고 싶었지만 제가 부산 지점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마음대로 자리를 비울 수도 없었죠. 그래도 임신 중인 아내가 서울에서 혼자 있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제가 한 번은 아내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보, 나 이번 주 금요일에 연차 냈어. 그러니까 내가 목요일 저녁에 미리 일찍 올라갈 테니까 우리 당신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거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뭐 목요일 저녁에 온다고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왜긴 왜야, 당신 지금 임신 중이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올라가서 당신이랑 같이 있어 주려고. 그러지 안 그래도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 아니 뭐 출산이 아직 임박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미리 와. 당신 괜히 나 때문에 그 소중한 연차까지 써가면서 일까지 쉬는 것 같잖아. 제가 하루라도 더 빨리 집에 있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아내가 더 좋아할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아내의 반응은 너무나도 떨떠름하기만 했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의 뜻밖의 반응에 조금은 실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혹시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싫어? 나는 당신 생각해서 지금 부산에서 하던 일도 다 부랴부랴 끝내고 올라가려고 했던 건데 혹시 나 없이 그냥 집에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언제 싫은 티를 냈다고 그래. 그냥 당신 괜히 나 때문에 너무 힘들까 봐. 그런 거지. 그럼 목요일 저녁에 와. 우리 오랜만에 아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 솔직히 아내의 그 미지근한 반응에 저는 좀 의아하긴 했답니다. 보통 여자들 임신하면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내를 생각해서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면 아내는 늘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면서 한사코 거절하기만 했었죠.
그래도 저는 워낙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짐이 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독립적인 성격이라 그런 거라고 그렇게 애써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어느덧 아내의 출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 저는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서울로 급하게 올라가서 아내의 곁을 지켰었죠. 제가 직접 아이의 탯줄을 자르던 바로 그 순간에 정말이지 제 가슴이 너무나도 벅차올라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지금도 그날의 그 감격스러웠던 기억이 바로 어제 일처럼 너무나도 생생할 만큼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고도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내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근처 산후조리원에서 딱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낼 계획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낳고 이틀쯤 지났을 때 하필이면 제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던 부산 지점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겨서 총괄 관리하던 제가 반드시 직접 내려가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어요.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산후조리원에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아내를 혼자 두고 제가 어떻게 부산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정말 한참을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저는 아내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정말 어쩔 수 없이 빨리 또 부산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나 없이 혼자서도 정말 괜찮겠어. 부산 지점에 갑자기 큰일이 터졌다고 해서 어머, 여보 일 때문에 생긴 문제면 당연히 빨리 가봐야지.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빨리 내려가봐. 안 그래도 내가 괜히 당신 여기 발목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부터 내내 당신 눈치 보느라 아주 그냥 혼났네. 이제 내가 뭐 혼자서 애 하나 제대로 못 볼까봐 당신이 그렇게 걱정돼서 그래. 괜찮다면서 오히려 저를 더 안심시키며 어서 가보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면서도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가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어머니께 아내를 딱 일주일만이라도 좀 대신 보살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도 흔쾌히 한번 가보겠다면서 저한테는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직접 가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제야 조금은 마음을 놓고 부산으로 다시 내려갔던 거였죠.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저희 어머니께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잔뜩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전부 다 털어놓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부탁한 대로 며느리에게 줄 따뜻한 미역국을 좀 끓여서 산후조리원으로 갔는데 병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잠시 대화가 다 끝나기를 문 밖에서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머니가 우연히 엿듣게 된 그 대화 내용이 정말이지 너무나도 수상하고 또 이상했었다는 겁니다. 웬 낯선 젊은 남자가 갓 태어난 저희 아이를 직접 안고 있었는데 아이를 번갈아 보면서 아내와 둘이서 이런 황당한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 은하야, 아기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눈망울이 초롱초롱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 나랑 아주 그냥 판박이처럼 똑같이 닮지 않았어. 아내 푸흐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를 더 많이 닮았지. 눈은 나 닮고 코는 오빠 닮고 남자 그런가. 아무리 봐도 나보다 너를 더 많이 닮았나 하기야. 네가 워낙에 예쁘니까. 어머니가 들으신 그 대화 내용은 제가 들어도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평범한 직장 동료와 나눌 그런 대화입니까? 어머니는 너무나도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병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내를 보면서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머마 나왔다. 그쪽은 근데 누구시오 어머니? 여긴 또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니 내가 며느리 보러 오는 게 뭐 그리 이상할 일이라고 그러니. 그런데 이쪽 분은 또 누구시기에 내 손줄을 다 안고 계신가? 여기가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해 보이는데. 그러자 아내는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말까지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분은 저희 회사 전 직장 같은 팀에서 일했던 과장님이세요.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셔서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 듣고 잠깐 짬내서 들리셨대요. 뭐 과장님이라고 그런데 아니 왜 애를 과장님이 직접 안고 계신가? 그게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셔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잠깐만 좀 안아달라고 부탁하셨나 봐요. 뭐 그런데 그 과장님하고는 자네가 꽤나 친한 사이인가 보네. 내가 아까 밖에서 살짝 들어보니까 뭐 아이 먹을 것도 이것저것 다 사주신다고 하는 것 같던데. 원래 그렇게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신가? 네. 그분이 옛날에 제 사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잘 챙겨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내가 너무나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까지 심하게 더듬는 게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다고 했었죠. 어머니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저 서로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면서 눈치만 살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부러 한쪽 소파에 아주 작정하고 떡하니 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낯선 남자가 아이를 다시 아내에게 얼른 안겨주면서 주변 눈치를 살금살금 살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아주 당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은하씨, 나 이제 그만 좀 가볼게요.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요. 네 과장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께서는 그때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에게 깍듯이 존댓말을 쓰는 걸 보고 아주 이상한 촉을 강하게 느끼신 겁니다. 분명 아까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아주 편하게 반말을 썼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마치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듯이 갑자기 서로 존댓말을 깍듯이 쓰며 어색하게 대화한 거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내한테 그 낯선 남자의 이름이라도 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저분 성함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고마우신 분인데 내가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네,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 그럼 이렇게까지 좋은 분이 있다고 우리 아들한테라도 내가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고맙다고 식사라도 한번 제대로 좀 챙겨드리라고.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그냥 이름 알려드릴게요. 그래, 이름이 대체 뭔데? 그게 이름이 김민. 맞다, 김정수 과장님이세요. 아니 그렇게나 친하다던 직장 상사 이름도 그렇게까지 헷갈리냐. 내가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나라도 여기다가 똑똑히 좀 적어놔야겠네. 어머니는 결국 아내에게서 그 남자의 이름을 알아내서 수첩에다가 똑똑히 적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상해. 그렇게나 친한 회사 상사라면서 어떻게 이름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 그리고 아까 내가 문 밖에서 들었을 때 두 사람 분명히 아주 편하게 서로 반말을 썼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제대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알았지? 저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어머니의 그 의미심장한 말을 듣고 나니 저 역시도 아내의 행동이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아주 불길하고도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죠. 어머니의 그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 한마디에
저는 정말이지 뒤통수를 아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과 함께 아주 불길하고도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죠. 아무래도 이상해. 네가 한번 제대로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마치 제 귓가에 계속해서 맴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 안에서 한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아닐 거야. 우리 은하가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께서 뭔가 오해를 하셨거나 아니면 괜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걸 거야. 하고 애써 아내를 믿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의 그 어색했던 말투와 행동들 그리고 당황해서 본인 직장 상사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던 그 모습들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찜찜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아내가 예전에 다녔다는 그 회사 인사과에 직접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저 예전에 귀사에서 근무했던 김은하 씨 남편 되는 사람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제 아내와 같은 팀에서 일하셨던 남자 상사분 중에 혹시 김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과장님이 계실까요? 제 아내가 그분께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김정수 과장님이요. 글쎄요. 저희 부서에는 김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지금 안 계시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분이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사 전체에도 김정수라는 이름을 가진 과장급 이상 직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과 직원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때 정말 망치로 아주 세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그때 아내가 제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의 그 의심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그런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은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였고 아내는 아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내의 뒤를 밟거나 무언가를 알아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서울에 있는 한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연락을 해서 제 아내의 뒷조사를 은밀하게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그 센터 직원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하루가 마치 1년처럼 느껴지던 그런 길고도 숨막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는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여 저희 서울집으로 돌아왔고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던 심부름센터에서 제게 첫 번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센터 직원에게서 마주하게 된 그 사실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부산으로 장기 출장을 갈 때마다 제 아내는 바로 그 의문의 남자와 아주 은밀하게 둘이서 따로 만나고 있던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이 제게 보여준 그 여러 장의 영상과 사진들을 보고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센터 직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저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잠복 근무를 했는데요. 두 사람 다 얼마나 행동이 치밀하고 또 의심이 많은지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내기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꼬박 잠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아쉽게도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두 분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쪽 생활만 10년 넘게 했는데 이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정말 처음 봅니다. 센터 직원도 혀를 내두를 만큼 제 아내와 그 남자는 아주 치밀하고 또 철저했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정해 보였고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꿀이라도 뚝뚝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말문이 턱 막혀버렸는데 센터 직원이 저를 보고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이 두 사람 혹시 과거에 서로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런 사이였습니까?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만났던 사이도 아니고 예전에 서로 결혼까지 거의 다 준비했다가 막판에 어떤 이유로 갑자기 파혼한 그런 사이인 것 같던데요. 그게 진짜예요.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와 이미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런 깊은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센터 직원의 말에 따르면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그런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깊은 사이였으면서 대체 왜 그때 파혼을 했는지, 그리고 왜 또 저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는지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갓 태어난 저희 아이조차도 친정인 척에 맡겨놓고 그렇게까지 그 남자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그때 제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혹시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끔찍한 의심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추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그 남자의 신상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남자가 다름 아닌 제 아내의 과거 약혼자였으며 현재는 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다 알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직접 아내의 목소리로 그 모든 진실을 듣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쉽사리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평소에 자주 애용하던 그 명품 가방 안에 아주 작은 크기의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제가 평소처럼 부산에서 서울 집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에게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바로 그날 저녁에 아내는 제게 아주 친한 친구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 급하게 장례식장에 좀 다녀와야겠다고 말을 꺼냈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 태연하게 알았다고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힘들게 파놓은 그 치밀한 덫에 제대로 걸리기만을 밤새도록 간절히 빌고 또 빌었죠. 그렇게 저녁에 친한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간 아내는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다 뜰 때쯤이 되어서야 집에 귀가했어요. 많이 피곤했는지 집에 오자마자 샤워도 하지 않고 바로 침대에 쓰러져 잠에 골아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아내가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던 그 명품 가방 안에서 제가 몰래 설치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내용을 듣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정말이지 그 녹음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젯밤 장례식장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에 자신의 그 상간남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녹음 내용. 상간남 은하야, 우리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불안하게 만나야 하는 거야. 그냥 네가 진작에 그 인간이랑 깨끗하게 이혼했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지긋지긋하게 도둑고양이처럼 숨어서 만날 필요도 없잖아. 이게 다 뭐냐고. 아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라니까. 앞으로 한 1, 2년 정도만 더 참고 기다려보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한테서 일부러 이혼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서 내가 그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에 완전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해야 나중에 그 인간한테서
재산 분할 청구할 때 최소 5억 원은 아주 두둑하게 챙겨서 받을 수 있다니까. 그 인간 지금 자기 통장에 당장 1억 원도 제대로 없는 완전 빈털터리 신세면서 나한테는 맨날 자기가 무슨 아주 대단한 사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풍만 떨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라고. 저는 아내의 그 가증스러운 말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제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가 사실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 기가 막힌데 저한테서 이혼 사유를 일부러 만들어서 거액의 재산 분할까지 하겠다니 이게 지금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저와의 그 지난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그 더러운 돈을 위한 그런 추악한 계산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날 저는 정말이지 제 손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추악한 사실을 당장 까발리고 밝히기 위해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좀 와달라고 급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거의 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제야 아내를 깨워 이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아내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가증스럽고 역겨운 얼굴로 저희 어머니께 생글생글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아니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에는 또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교태를 한껏 부리면서 말하는 아내의 그 목소리에 저는 정말이지 속에서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아주 싸늘하게 쳐다보면서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누가 지금 내 어머님이라는 거야. 이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게 아주 그냥 길거리 술집년보다도 더 못한 그런 더러운 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뭐라고요? 당신 지금 저한테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 언제까지 날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다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평생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냐고. 그래, 좋다. 네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부터 아주 똑똑히 한번 제대로 말해줄게. 저는 아내의 말이 채 다 끝나자마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소형 녹음기를 집어들어 바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는 아까 제가 확인했던 아내와 그 상간남이 함께 아이 이야기와 제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내용이 아주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이걸 옆에서 함께 듣게 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쳐다보며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게 다 뭐야? 너 지금 이게 다 진짜 사실이야. 이 천하의 파렴치하고 더러운 년이 감히 어디서 우리 순진하고 착한 아들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농락을 해.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다 오해예요, 어머님. 이거 진짜 그냥 저희끼리 심심해서 장난 한번 쳐본 거예요. 정말 그냥 장난이라니까요. 장난 내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그때 그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던 그 파렴치한 놈이네. 이 천하에 둘도 없는 몹쓸 년이 감히 이런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해. 어머니는 그렇게 소리치며 아내의 머리채를 단숨에 거칠게 움켜쥐고는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질질 끌고 다니셨죠. 그러자 아내녀는 아주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어요. 아, 어머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너무 아파요. 아파 죽겠어요. 희야, 네가 지금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지. 내가 고작 이걸로 그냥 끝날 줄 알아. 네, 그 더러운 머리털. 내가 오늘 아주 그냥 한 올도 남김없이 다 뽑아버릴 거야. 저러다 정말 아내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저 나쁜 년의 목이 먼저 꺾이게 될까봐. 저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간신히 말렸습니다. 잔뜩 화가 나셔서 씩씩거리는 저희 어머니를 겨우 진정시키려고 했죠. 그리고 아직도 머리를 부여잡고 아프다고 소리 질러대는 그 나쁜 년을 아주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엄마 손을 왜 저런 더럽고 추악한 것에 함부로 더럽히세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똥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만지지도 마세요. 저런 파렴치한 인간은 법정에 세워서 제대로 그 죄값을 똑똑히 치르게 해야죠. 굳이 우리 손에 저런 더러운 똥을 직접 묻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나보고 지금 똥이라고 한 거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우리 지금 당장 애 데리고 가서 유전자 검사라도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좋아. 어디 한번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자고. 희야, 너 지금 끝까지 그렇게 발뺌할 셈이냐. 이렇게 확실한 녹음본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그렇게 발뺌을 하겠다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이번 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전부 다 확실하게 청구할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싸고 유능한 변호사로 선임해서 내 놈들 재산까지 아주 그냥 싹 다 탈탈 털어버릴 테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더러운 년에게 당장 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 그 상간남 놈 찾아가서 둘이 아주 그냥 저기 시골 가서 움막을 짓고 살던지 아니면 저기 어디 섬에 들어가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던지 내 놈들 마음대로 해. 그냥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저는 정말이지 온몸의 분노가 가득 차올라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라는 년은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늘어지면서 떨어질 생각을 전혀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제 몸에 달라붙은 더러운 벌레라도 떨어뜨리듯이 그년을 아주 세차게 밀치면서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저리 안 떨어져. 왜 아직도 나한테서 더 뜯어먹을 게 남은 것처럼 보이냐. 너 같은 천하의 벌레 같은 년은 아주 그냥 뜨거운 맛을 한번 제대로 봐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한참을 그렇게 저와 실랑이를 하다가 스스로 포기했는지 그제야 아내는 자신의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진짜 집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바퀴벌레 한 마리를 제대로 잡은 것처럼 속이 다 후련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또 뭐라고 전화해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집안 자체가 아주 그냥 거머리 피라도 흐르는 건지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게 제 아내였던 은하는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정말이지 집안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커다란 바퀴벌레 한 마리를 제대로 잡아서 내쫓은 것처럼 속이 다 후련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또 뭐라고 전화해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집안 자체가 아주 그냥 거머리 피라도 흐르는 건지 상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김서방 미안한데 혹시나 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나한테 이번에 한 20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내가 이번에 친구들하고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갑자기 여비가 좀 부족해서 말이야. 우리 사위 김서방이 그래도 능력 있고 잘났다고 내가 온 동네방네 그렇게나 많이 소문을 내고 다녔는데 이번에 우리 장인한테 자네가 힘 좀 팍 한번 실어주게나. 제가 설마 그 상황에 진짜로 장인에게 돈을 보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아내 은에 대한 그 모든 추악한 불륜 증거 영상,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소름 돋는 통화, 녹음본까지 아주 깔끔하게 압축해서 바로 보내줬답니다. 그러자 제가 보낸 그 파일들을 바로 확인했는지 장인에게서 거의 바로 전화가 다시 왔었죠. 제가 전화를 받아보니까 역시나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아니 김서방, 이게 지금 다 뭔가 뭘 이런 걸 다 보낸 거야. 그게 바로 장인어른 따님이 지난 몇 년간 저한테 했던 그 추악한 실체입니다. 뭐라고? 아니 우리 딸이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내 돈은 나는 돈 안 주고 자네가 지금 이걸 나한테 보냈다는 거야. 본인 딸이 저한테 그런 끔찍한 외도를 저지른 그 명백한 증거들을 직접 보고도 저한테서 끝까지 돈 얘기가 먼저 나옵니까? 진짜 그 장인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저한테 해명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아마 그 사이에 무슨 오해가 단단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절대 그럴 여자가 아니야. 내가 중간에서 잘 중재하고 잘 정리할게. 자네도 우리 딸 아직 많이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여행만 잘 다녀오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잘 정리할 테니까 이번에 여비 좀 넉넉하게 보내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만 계속해서 짓거리는 그 장인을 보니까 제 전 아내 은하가 대체 왜 저런 상식 이하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가더군요. 그 애비의 그 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장인한테 이렇게 똑똑히 말했습니다. 저기요, 아저씨, 뭐 아저씨라고요.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따님이 지금 한 가정을 완전히 다 파탄을 내버렸는데 저한테 지금 돈을 요구하세요. 완전 쓰레기도 이런 상도덕도 없는 쓰레기 집안이 다 따로 없네. 한 번만 더 저한테 전화하면 그때는 저한테서 정말 험한 소리 들을 줄 아시니까 2번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남자나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세요. 따님 부하니 그놈이랑 아주 그냥 이혼만 기다리고 있던데 아마 그놈이라면 너끈히 용돈 두둑하게 줄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제발 번지수 제대로 잘 찾아가시라고요. 정말 웃기는 집구석 아닙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고작 여행 경비를 달라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시댁에서 유일하게 저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를 한 사람은 바로 제 전 처남뿐이었죠. 제가 예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여러모로 도와줬던 그 처남 말입니다. 처남은 저한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형, 아니 이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라도 형님께 사과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형님께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처남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짠하긴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처남한테 앞으로 잘 지내라고 건강하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줬습니다. 그 후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2년 놈들에게 제가 걸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소송을 다 걸었죠. 그리고 제 소중한 인생이 이렇게까지 한순간에 다 망가진 만큼 저 2사람의 인생도 제가 아주 똑같이 처참하게 망쳐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 둘이 버젓이 잘 다니던 그 회사로 그동안 제가 모아왔던 모든 불륜 증거들을 아주 끈질기게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제 전 아내 은하는 회사 내에 그 더러운 소문이 아주 그냥 쫙 다 퍼져서 결국에는 제 발로 먼저 회사를 걸어 나오게 됐었죠. 그 후 그 상간남이라는 작자가 다니던 그 공기업에도 저는 똑같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저는 아주 끈질기게 민원과 제보를 그 공기업 측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뜻밖의 곳에서 제게 반응이 왔는데 그건 바로 그 양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제 전 아내였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저를 다시 찾아와서는 제 앞에서 아주 그냥 싹싹 빌면서 이런 어이없는 부탁을 하더군요. 여보, 아니 경욱씨, 내 인생 이렇게까지 아주 그냥 구렁텅이로 시궁창으로 빠뜨리면 당신은 이제 속이 좀 시원해. 나 좀 제발 이제 그만 살려줘. 나 지금 회사도 억울하게 그만뒀단 말이야. 내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후려친 년이 찾아와서 지금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너 진짜 이 정도로까지 그렇게 뻔뻔하고 철면피 같은 년이었어. 그럼 그 남자한테는 왜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냥 좀 가만히 놔둬. 나한테만 그렇게 복수하라고. 지금 그 사람도 회사에서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졌는지 너도 잘 알잖아. 아주 그냥 지랄들을 하네. 바람이나 그렇게 실컷 피우고 다니는 것들. 더러운 미래까지 내가 지금 일일이 다 걱정하고 신경 써줘야 될 필요라도 있어. 넌 내가 지금 내까지 년 걱정해서 내가 그딴 추잡한 짓을 한 줄 알아. 야, 이제 됐고 앞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이제 니들 둘이서 알아서 잘해라. 그리고 이런 개소리나 짓거릴 거면 앞으로는 2번 다시 나 찾아오지도 말고 혹시라도 정 나한테 연락하고 싶으면 앞으로는 무조건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해. 알겠어.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이 천하의 나쁜 년아. 저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차에 제게 매달리는 전 아내를 현관문 밖으로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떠밀듯이 내쫓았죠. 그리고 제발 그 상간남이라는 작자도 하루빨리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해임 처리만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을 하는 도중에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죠. 저와의 그 결혼 생활이 고작 3년이었는데 저 몰래 무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둘이서 그렇게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해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 속은 아주 그냥 시원했지만 그래도 가슴 한켠은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정말이지 순수하게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던 저를 그렇게 처참하게 농락한 것도 모자라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 부모님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기만한 셈인 거였죠. 저희 부모님께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죄송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수를 다한 저는 그녀에게서 아주 두둑한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이혼하고 나서 1년도 채 안 돼서 그 2년 놈들이 다시 보란듯이 살림을 차렸다는 그런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왔죠. 저는 그냥 역시 끼리끼리 만난 거였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 한심한 인간 둘이 만났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도록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번 그렇게 처참하게 파혼한 경험까지 있는데 이미 깨진 그릇 다시 붙인다고 해서 그게 과연 제대로 다시 붙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예상대로 그 둘은 서로의 그 지긋지긋한 성격 차이로 인해 그리 오래 살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이 개똥 같은 연놈들이라고 온갖 쌍욕까지 해대면서 그렇게 처참하게 갈라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그 상간남이라는 작자가 주변의 그 따가운 소문들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공기업을 퇴사했던 게 아마 가장 큰 화근이었을 겁니다. 제 전 아내도 이미 일자리가 없으니 백수 둘이서 과연 얼마나 잘 살 수 있었겠어요. 저랑 살 때는 제 카드로 명품도 마음껏 쇼핑하고 매달 꼬박꼬박 용돈까지 두둑하게 받아서 아주 펑펑 써댔는데 그 엄청난 씀씀이를 그놈이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돈에 그렇게 미쳤던 여자가 지금은 애도 버리고 시댁도 다 버린 그런 아주 처량한 신세가 됐더군요. 그런 인간 말종인 여자와 함께 핑크빛 미래를 그렸다니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또 바보같이 느껴졌었죠. 심지어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 미운 정까지 아주 확실하게 다 정리하게 된 건 바로 제 전 아내의 그 마지막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어디서 또 술을 잔뜩 퍼마셨는지 다짜고짜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주 애걸복걸하면서 우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아니 경욱씨, 당신이 과거에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고 또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내가 정말이지 너무나도 바보같이 그걸 잘 몰랐어. 우리 이제 과거의 그 힘들었던 일들 다 깨끗하게 잊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나 이제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렸다니까. 당신 내 전화번호도 아직 안 바꾸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던 거 보면 당신도 내심 내 전화 내내 기다린 거잖아. 안 그래? 이혼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놈하고 바로 살림 차린 여자의 그 더러운 입에서는 도저히 나올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후 내가 거래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못 바꾸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착각하지 마. 아, 진짜 기분 더럽네. 야, 지금 이 순간부터 너 내 연락처 완전 차단할 거니까 2번 다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알겠어. 어딜 감히 남의 전화기를 함부로 들고 전화를 걸어. 진짜 끝까지 아주 그냥 징글징글한 철거머리가 따로 없네. 모르는 번호라서 혹시 거래처인가 싶어서 받았는데 제 전 아내였었죠. 너무나도 소름이 쫙 돋아서 저는 그 길로 바로 차단해버렸어요.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인 걸 보니 아마 알아서 제 무덤 잘 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냥 제대로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고 자승자박인 거죠. 그렇게 제 지난 3년간의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어요. 결국 저는 이혼남이라는 달갑지 않은 꼬리표를 달게 되었지만 그래도 평생 그렇게 멍청하게 속고 당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우리 옛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옛말 중에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요즘은 정말이지 결혼할 사람을 아주 꼼꼼하게 다 조사해보고 나서 결혼식을 올려야 될 만큼 너무나도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제 사연을 길게 보내게 된 이유도 지금쯤이면 한창 장가나 시집을 보낼 자녀분을 둔 다른 부모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게 됐죠. 현재 자식들의 그 예비 배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사람인지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한번 상대방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건 다 각자의 선택이겠지만 부디 모두들 자기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